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밝힌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분분한 해석이 나오면서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 벌기에 나섰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030 세대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요소수 판매를 주유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차나 건설 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사직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탄 승합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을 위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군이 풀기로 한 요소수 200여 톤이 오늘 전국 5개 항만 주변의 민간 주유소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자,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로 먼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직안에 대한 지금 표결이 조금 전에 진행됐는데요.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252표 중 가 223표, 부 23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송재호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곽상도 의원 사직안 표결에서 가결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총 투표수 252표인데요. 가결이 194표, 부결이 41표고 기권이 17표로 득표율 76.98%로 곽상도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민간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여야가 표결에 합의했던 만큼 오늘 가결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조금 전 표결이 진행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국 대담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요소수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자, 군이 풀기로 했던 요소수 200여 톤, 오늘 전국 5개 항만 주변의 민간 주유소들에 전달이 됐습니다. 네, 국방부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출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가 트럭에 실리고 있습니다. 13개 군부대에서 민간에 방출되는 요소수 규모는 200여 톤. 군이 비축했던 440여 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천과 부산, 울산, 광양, 평택항 등 5개 항만 인근의 30여 개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GS 칼텍스 5파레트, SK 앵커린 주유소 5파레트, 총 10파레트 이상 없으신가요? 네,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다. 항만 물동량 규모에 따라 주유소마다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이 보급됐습니다. 정부는 이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 물류 대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했다며
향후 품귀 사태가 진정되면 방출한 양만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싣고 오는 공군 수송기는 오늘 저녁 무렵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요소수는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20명으로 이틀째 2,000명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13명이 늘면서 현재 473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만 2,001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8%로 경남과 부산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21명이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033명에 달합니다. 유명 포크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이동하면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수 측은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를 불렀다가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가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연예인이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강변의 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남양주시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공연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온 사설 구급차 한 대가 공연장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충북 소재 사설 구급차가 왜 경기 남양주까지 와 있던 걸까? 80년대 대비해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하며 대중에 널리 알려진 포크그룹 리더 A씨가 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 행사장에? 네네네네. 병원을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공연을 하셨네요? 거기 내려드리면 그분 뭐 컨디션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청주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던 A씨는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려던 서울의 대형 병원은 가지 않고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비용은 23만 원. 주말이면 교통정체로 3시간 넘게 걸릴 거리인데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겁니다. A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영을 마시려고 구급차 타고 올라오셨는데 도중에 조금 편안해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컨디션 회복됐는데 그럼 도로에 중간에 내려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당일 A씨 측이 남양주시와 행사업체에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고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이른바 연예인 택시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엔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공연 시간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고객 예약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출장 성매매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문의 전화 내역을 확보해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걸어 나오는 여성을 보고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쳐나와 차를 에워쌉니다. 성매매 여성과 여성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여성과 운전기사를 고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주도 붙잡혔습니다. 집에선 예약 받을 때 쓰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체는 모두 4곳. 업주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 41곳을 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예약이 꽉 차면 서로 고객을 넘겨주는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모도 활발했습니다. 포털 검색창과 성매매 전용 검색 사이트에
자신들 업소가 먼저 나오게끔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업주가 직접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업소를 시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 광고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검색했을 경우 가장 상위 버전에 뜰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현금 인출 담당도 따로 둬 윗선을 알 수 없게 하고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해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집과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따르다 보니까 성매매 범죄들이 전부 산업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성매매 문의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1,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지빈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붓다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사박 2인자로 불리는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가 혐오 표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에 댓글 신고 기능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을 신고해도 신고자 본인에게만 블라인드 처리될 뿐 다른 사용자에게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무조건 억제되고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이용 약관 내에 혐오 표현 콘텐츠 정의와 규제 조항을 명시하라. 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주문 가능한 가게 찾기 어려웠던 경험들 있으시죠?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달 앱 플랫폼에서 주문을 막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배달 지연이나 고객 불만은 업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멀쩡히 영업 중인 가게가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툭하면 문 닫힌 가게로 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1kg, 2kg 배달이 되거나 그 거리 제한에 따라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재료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장사를 하려 해도 그 재료를 다 버려야 되니까 30분, 40분, 50분씩 음식이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배달원이 있어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배달원 지정이 늦어져 음식이 늦게 가도 배달원이 배달 실수를 해도 고객의 불만은 오롯이 업주에게 쏟아집니다. 전문적인 기사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지고 사실 그로 인해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저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상담 통화로 인해서 30분, 1시간씩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배달비 인상폭이라도 낮춰주기를 바라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바로 불공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면 배달 사고나 음식물 훼손 등으로 인한 이른바 별점 테러나 악평 등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문을 열고 식재료를 준비해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객들이 쿠팡이츠 앱을 통해서 주문하려고 하면 그 매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뜬다든지 오픈 전이라고 뜬다든지.
이 같은 불공정 약관 문제는 배달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쇼핑, 여행, 부동산, 가격 비교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눈밖에 나는 순간 언제 계약 해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모두 9곳.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조금 전에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었던 곽상도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퇴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상 발언을 하는데 오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에게 제기되는 또는 본인 아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에서 이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압류 절차가 결정이 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 예. 또 수사는 제대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기히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게 사퇴에 관련해서 마지막 사퇴 의견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수사의 속도가 좀 날 것 같은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 때 받은 50억, 지금 뇌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동안 검찰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땅과 관련된 문화재 발굴을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것을 관련돼서 수사를 했고 뇌물이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랑 관련돼서는 김만배 씨가 그 제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좀 수사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하지만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단순 뇌물이 아니라 알선 수재 혐의가 생겨났는데요. 요건 이제 하나은행하고 맞습니다. 연관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 이제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시에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이 그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1차 영장에는 넣었다가 검찰이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는 이제 뺐었던 그런 사안인데 지금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좀 보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자, 관련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두 분 다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제 결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그룹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비용 지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협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내부 구성원들끼리 얘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진술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밝혀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지금까지 1차 밖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만배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의 실무자라든지 또 곽상도 의원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이 나 죄 지었습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3자, 특히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얼마만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특경법상의 이 알선 수재죄를 검찰이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가결이 되면서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5곳으로 늘었어요. 예. 굉장히 판이 커진 거죠? 그렇죠. 서울 네. 종로에서 있고 서초,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대구 5곳인데 굉장히 판이 커졌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되는 이제 지역이 서울 종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 종로에서 각 당에서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게 런닝메이트 아닌 런닝메이트의 개념으로 지금 이 종로 공천자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공천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치적 맥락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런닝메이트의 개념으로 네. 예, 이제 치러질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미니 총선의 형국이고요. 예. 특히 종로는 또 정치적으로 1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까지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좀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시기에는 여당 야당이 저희 정치적인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을 하자.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전향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이 조건이 하나 붙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당시에 초기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 이것까지 들여다보자.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조건부 특검 수행이지만 실제 의사는 나 특검할 뜻은 1도 없다.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60-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60-70%에 육박한다고 하는 의미는 국민 대다수가 현재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대단히 미진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지켜봐서 미진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본인은 안 하고 싶다. 거기다가 지금 이 저축은행 대출 관련을 하자고 하는데 대장동 지금 2015년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지금 이익분배 구조를 만들어서 2015년, 16년 이후부터 지금 개발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됐던 윤석열이 대검 중수이과장으로서 수사를 했던 부분은 2011년도에 보혜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은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대부분 끝났던 거고요. 그때 보혜저축은행의 부실 금액이 한 5조 가까이 됐었고 PF로 나간 1,000억대 이상의 대출이 1,200개였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건하고 이 대장동하고는 본시 상관이 없는데 이걸 끌어들여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제가 후보께 이 부분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굳이 뭐 보혜저축은행 관련 사건 뭐 관련해서 특검 범위를 넣자 그러면 아 좋다 그냥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그냥 특검합시다라고 저는 후보한테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건의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봉하마을을 찾았던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단 특검이 물타기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런저런 조건을 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궁색한 얘기예요 보면. 자, 어쨌든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는 조건을 따라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은 사실 조건부라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얘기, 특검을 받겠다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그냥 정상적인 발언인 거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2011년도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의혹 관련돼서는 사실 그때 1,100억이 대장동 3인방에게 대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된 것도 분명히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또 여당의 입장인 거고, 그것 자체를 뭔가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특검의 범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 범주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 여야가 합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야당에서 대표 간에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피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특검 관련해서 좀 급물살을 탈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5.18 광주 묘역을 찾아서 사과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이어서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1박 2일 일정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사과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합중한국 펜타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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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주의 인권, 그거는 이제 평생 살아오신 궤적이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네, 자, 후보 선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어제 광주를 찾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그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봉화마을을 방문한 모습 저희가 앞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도 민주당의 두 전직 대통령 관련한 곳을 갔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말고 그제 윤석열 후보께서 수유리 4.19 혁명 기념탑 수유리 또 묘역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광주 5.18 자유공원하고 5.18 민주묘역 다녀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다음에 오후에는 지금 봉화마을 아마 가 계실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선 이제 첫째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전두환 관련한 후보의 이제 말 실수로 인해서 호남 지역민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하는 내용이 크게 잡혀 있고, 이제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신 4.19 정신, 또 5.18 정신,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이제 존경과 이해를 표한다, 이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봉화마을에서도 반칙 특권과 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 행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어제도 광주에서 이제 후보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5.18 정신을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민 통합일 것이다. 이게 호남이 바라는 바고 결국은 김대중 정신의 정수가 통합의 정신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봉화마을에서도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그만큼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이 상황을 치유와 화해 또 통합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이 일정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 민심을 또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또 높게 평가할 만하긴 한데요. 근데 다만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정말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사과를 정말 받고 용서받을
받을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만 내가 사과를 하겠으니 사과를 무조건 받아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윤석열 후보의 저 사과 부분이 광주 민심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조율이나 이런 부분부터 좀 정치하게 조정을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도 어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현장에 사실은 그 참배단 근처에 이제 5월 어머니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회에서 한 50분 정도가 참배단 근처에 사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정식 참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내려갈 때부터 제일 걱정을 했었던 것은 훨씬 이전에 민주의 문부터 그냥 못 들어가게 막지 않으실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저 정도라도 공간을 허용해 주신 5월 어머님들 또 이 5.18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후보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 번 왔다고 이게 5.18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의 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듭 와서 사과를 하고 마음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사과가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고 광주나 호남민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으니 저희들이 그런 점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 어제 김경진 의원님 동행하셨는데 광주에서 저 정도로 받아들여 주신 것은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방명록 글부터 해서 하늘에 뜬 무지개까지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각각 평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5.18 관련 단체들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5.18 관련해서 이제 망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 자, 이걸 약속을 해라 했는데 어제 이걸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뿐인 사과 말고는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는 공약 자체는 또 그런 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5.18 관련된 망언이 자꾸 국민의힘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죄명 조치와 징계 조치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당직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의 엄격한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따라야 이 사과나 그 호남에 대한 민심도 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행보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동상이몽도 아니고 동상산몽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작고 효율적으로 꾸리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중간 지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자꾸 밖에서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윤석열 예비 캠프 시절에도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에 비하면 사실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 실제는 큰 캠프가 아니었는데 다만 야권 내부에서 홍준표 캠프라든지 유승민 캠프에 비하면 그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큰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여권에 있는 이재명 캠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고요. 어쨌든 이제 효율적인 이 선대위 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 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계시는 중요한 선거는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인 어떤 총괄 의사결정의 중심을 잡고 가주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 세 분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김종인 위원장의 지휘하에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이제 본부장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 인사가 문제인데 그 인사는 현명하게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시점이 이달 20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시점을 저희가 지금 준비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예상한 것이지 못 박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누굴 추천했다, 누가 누구를 비토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비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자, 지금 시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는 것,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100%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다. 근데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간 와중에 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게 대포를 빵빵 쏴주셨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게 거센 파고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대포로서 파고를 그냥 쑥쑥 잠재워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감사한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 합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20일로 하는 시점은 사실은 20일 정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고 예. 사실은 이재명 캠프도 그게 경선 끝나고 나서 한 3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도 빨리 구성돼야만 이제 제대로 맞설 어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그래서 20일을 목표로 하겠지만 20일까지 될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20일은 목표고 실질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면 선거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또다시 김종인 선대위하고 붙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면 어려운 상대냐, 쉬운 상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 그 대답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언제적 김종인이냐 이런 말도 시체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또 작년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선대위 때 등판을 하셨었는데 작년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180석 압승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김종인 선대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그 갈등이나 좀 분란의 항상 중심에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잡음이나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외부 리스크도 하나 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도 사실 단일화 논의가 계속 남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부 리스크와 또 안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외부 영입 인사가 또 들어와서 또 내부에서 또 분탕을 또 칠 수 있는 이런 또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혀 새롭지 않고 그리고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잘 짜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적 김종인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아니, 대응 근데 전략을 잘 짜고 새롭지는 않은데 이 10년근 인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전 인삼이요? 아니 10년근 인삼. 그러니까 묵은 오래된 그리고 가치가 높은 오래된 것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대진표 확진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조금 고전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일정 중심으로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흔히 대선 후보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보인다고 하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2030입니다. 이번 주 초 YTN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자, 이 후보는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철저하게 젊은 층과 접촉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젊은 층의 성별 갈등 문제를 짚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접받으면 되지 여성이니까 더 우대 이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평등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또는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평등 가족부를 제안한 이 후보, 오늘 일정도 청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였는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대선 초반 전략으로 MZ세대,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 이재명 후보. 내일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초점은 2030 표심 잡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네, 지금 박석원 앵커가 요 며칠 내일까지 일정을 쭉 정리를 해줬는데 쭉 따라갔다 보니까 청년들 관련 일정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청년들 표심을 이런 일정들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하면 사실 실용주의자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 청년들은 정당이라든지 정치 진영에 구애받아서 투표한다기보다는 실용적으로 본인의 삶을 좀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행보들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의 좀 표심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양 후보들이 다 2030에게 구애하는 무슨 모습들이 있는데요. 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2030 세대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좀 선제적인 아젠다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거 국민의힘도 좀 동의한 사안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 후보께서도 지난번 토론회 할 때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밝히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 사실은 청년 세대하고 상관없이 가상 자산이 얼마만큼 투자의 안정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에 조금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간은 좀 넉넉하게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아닌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도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글자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새는 세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좀 예전에도 폐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의혹들, 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받고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양성이 평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미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듯 조금 닮아 보이는 두 후보 공약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는 산불 진화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이뤄진 곳인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번 훈련은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한 27개 기관과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 진화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화마의 길목을 차단하고 가장 큰 주부를 잡기 위해 초대형 헬기가 투입됐고요. 수평, 수직, 물대포를 쏟아붓는 진화 방식으로 불길을 진화했습니다.
초기 산불을 잡는 데는 살수 드론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고립된 등산객도 구조가 됐습니다. 훈련에 앞서 진관사 주변에서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뤄졌고 주택과 민가 주변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물 뿌리기도 이어졌습니다. 훈련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17건에 이릅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특히 지난해 가을철 발생한 산불 건수는 68건으로 전체 산불 건수의 약 11%에 달했습니다. 산림청은 올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산이라 무척 춥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2.1도,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화재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에 찾으실 때에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산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11월 11일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크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